이미지 속에서 저희가 원하는 모양, 특히 선이나 외곽선을 찾아내는 기술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컴퓨터 비전의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을 다루는 깊이 있는 대화 형식의 텍스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해요. 컴퓨터는 선과 면이라는 거, 우리 눈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 형태들을 대체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또 구별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프리의 디스크립터라는 개념부터 파고들죠.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질문, 깔끔하게 닫힌 도형, 그러니까 패곡선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가, 여기서 시작해서요. 두 번째 질문인 그렇다면 어지럽게 흩어진 선분, 즉 계곡선은 또 어떻게 찾아내고 분석하는가까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히 알고리즘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특정 상황에서는 오래된 수학적 방법이 최신 딥러닝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지, 그 이유까지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의 첫 번째 핵심, 바로 프리의 디스크립터는 왜 꼭 닫힌 도형, 그러니까 패곡선에만 써야 하는가, 이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왜 시작점과 끝점이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그건 프리의 변환이라는 도구 자체가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기본적으로 모든 신호가 끝없이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시작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프리의 변화는 세상을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보는 셈이네요. 그런데 패곡선은 그 벨트 위에 올려놓기 딱 좋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하나의 완결된 패턴인 거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원의 둘레를 따라 한 바퀴 돌면 그렇죠.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걸 쭉 펼치면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주기 함수가 되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아무런 소음 없이 부드럽게 반복될 수 있는 완벽한 부품인 셈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시작과 끝이 다른 계곡선, 예를 들어서 그냥 C자 모양의 선을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선의 끝과 시작점을 억지로 이어붙이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신호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쿵 하고 떨어지거나 튀어오르겠죠. 이 거대한 충격이 수학적으로는 실제 모양과 아무 상관없는 온갖 종류의 고주파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깁스 현상이 바로 이 충돌 소음이에요. 이 소음 때문에 원래 모양이 뭐였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호가 아주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수학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걸 넘어서서 모양을 인식하는 데에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이 계속 덜컹거리면 그게 원래 무슨 모양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주기성이라는 조건이 단지 수학적 안정성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기하학적 불변성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하학적 불변성이요. 그건 또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자동차 바퀴를 어느 각도에서 보든 우리는 그걸 바퀴라고 인식하잖아요. 시작점을 어디로 잡든 모양은 그대로니까요. 패곡선은 이 특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점을 어디로 옮기든 프리의 개수의 크기, 그러니까 모양의 본질적인 정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시작점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할 때 정말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선이 끊겨 있는 계곡선이라면 시작점이 A일 때랑 B일 때의 신호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걸 전혀 다른 두 개의 물체로 인식해버리겠네요.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교의 기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결국 이 패곡선이라는 조건은 컴퓨터에게 이건 네가 믿고 분석해도 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하나의 모양 데이터야 라고 보증해주는 필수적인 딱지 같은 셈입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꼼수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계곡선 양끝이 문제라면 그냥 양끝 값을 0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스르륵 붙여버리면 안 되나요? 자료에 나온 해밍 윈도우 같은 걸로요. 그럼 일단 프리의 변환을 쓸 수는 있잖아요. 모양이 좀 뭉개지더라도 대충 비슷한 모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요. 바로 그게 사실 신호처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아주 합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음성 신호의 잡음을 줄이거나 할 때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모양을 인식할 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죠? 모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 끝단에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낚싯바늘 모양의 선이 있다고 해보죠. 이 모양의 핵심은 날카로운 갈고리 끝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윈도우 함수를 적용하는 순간 그 날카로운 부분이 뭉툭하게 뭉개져 버립니다. 신호의 안정성은 얻었지만 모양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아, 신호를 깨끗하게 만들려다가 모양의 칠링 포인터를 날려버리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태 인식 분야에서는 그런 무식한 방법 대신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반사 처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인 이산 코사인 변환 DCT를 활용하죠. 반사 처리는 ABC라는 선이 있으면 그 뒤에 거울을 놓은 것처럼 CBA를 이어붙여서 ABC-CBA라는 완벽한 대칭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양끝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면서도 원래 모양 정보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죠. 바로 그 DCT가 이번 분석의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DCT가 계곡선 처리에서 풀이의 변환에 거의 상위 호환처럼 작동한다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어떤 원리로 그런 마법이 가능한 건가요? DCT의 마법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반사 처리를 아예 변환 공식 자체에 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DCT에게 ABC라는 데이터를 주면 DCT는 그걸 처음부터 대칭으로 확장된 ABC-CBA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시작해요. 와, 정말 영리하네요. 불연 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부터 대칭적이고 아름다운 데이터였어 라고 가정해주는 변환 공식을 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거죠. 게다가 아주 실용적인 장점들도 따라옵니다. 풀이의 변화는 복소수를 다뤄서 계산이 복잡한데 DCT는 코사인 함수, 즉 실소 기반으로만 연산해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쓰죠. 효율성까지 챙긴 거네요. 자료에 에너지 압축률이 뛰어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건 DCT의 가장 강력한 특징인데 아주 직관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느릴 때 고화질 이미지가 위에서부터 한 줄씩 그려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전체적으로 흐릿한 모습이 나타났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아, 네. 당연히 있죠. 로딩될 때 전체적인 실루엣이 먼저 보이고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DCT의 에너지 압축 능력 덕분입니다. DCT는 이미지의 정보를 전체적인 형태 같은 중요한 저주파 정보와 미세한 질감 같은 자잘한 고주파 정보로 분리를 하는데요. 이때 극소수의 저주파 개수의 에너지, 그러니까 정보의 대부분을 압축해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몇 개 값만 먼저 전송해도 이미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정보의 중요도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줄을 세우는 능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JPG 이미지 압축이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하고요. 그렇군요. DCT는 계곡선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주기승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정보의 핵심까지 꿰뚫어보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라는 거네요. 이제 계곡선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우아하게 다룰지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계곡선의 형태 분석에 있어서는 풀이의 변환보다 훨씬 우수하고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 DCT에게 정말 흥미롭네요. 이제 어떤 선이든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가장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이 있다고 가정한 거지 컴퓨터가 수백만 개의 어지러운 픽셀 더미 속에서 그 선을 발견하는 과정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어요. 닫힌 도형을 찾는 게 여기가 사과 영역이야 라고 알려주는 영역의 문제라면 흩어진 선을 찾는 건 이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를 알아내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선 구조 추출이라고 부르죠. 면적이 아니라 흐름이나 뼈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구조를 찾아내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딥러닝 말고 고전적인 방법들 중에서요. 이 전통적인 방법들은 각자 뚜렷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골격화는 마치 엑스레이 전문가 같아요. 사람의 손 사진을 넣으면 두툼한 살은 다 없애고
뼈대만 1픽셀 두께의 선으로 남겨주죠. 나뭇가지나 도로망처럼 덩어리에서 뼈대만 추출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두꺼운 면에서 가는 선을 뽑아내는 전문가군요. 또 다른 전문가도 있나요? 네, 리찌 검출은 CSI 과학수사대 같은 탐정입니다. 지문처럼 가늘고 길게 솟아오른 언덕이나 계곡을 찾아내는 데 특화되어 있죠. 혈관 이미지나 제품 표면의 미세한 긁힌 자국을 찾아낼 때 이 탐정이 활약합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적 허프 변화는 직선 전문 탐지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미지 속에 숨어있는 온갖 길이와 각도의 직선이란 직선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비유가 재밌네요. 각자 역할이 명확하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딥 LSD 같은 딥러닝 모델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자료를 보면 폐곡선 영역을 찾는 셈에 대응하는 고전적 알고리즘으로 그래프컷이 있듯이 이 딥 LSD에도 대응하는 원조격인 수학적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신 딥러닝 기술의 뿌리를 아는 거니까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 딥 LSD라는 이름 자체가 그 뿌리를 대놓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 딥 LSD의 수학적 원형이자 지금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표준으로 불리는 알고리즘이 바로 LSD, 라인 세그먼트 디텍터입니다. 아, 이름에 그대로 들어있었군요. LSD 알고리즘,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허프 변환처럼 직선만 찾는 건가요? 과 크기, 즉 기울기를 계산해요. 그리고 기울기 방향이 거의 일정한 픽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이게 선의 후보가 되는 거죠. 기울기 방향이 일정하다는 건 픽셀들이 한 방향으로 쭉 늘어서 있다는 뜻이겠네요. 하지만 이미지에는 노이즈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 LSD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자료에 언급된 헬름홀츠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헬름홀츠 원리요? 그건 뭔가요? 우연의 일치를 감별하는 아주 똑똑한 통계적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동전을 100개 던졌는데 우연히 10개가 일렬로 늘어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50개가 완벽한 직선을 이룬다면 어떨까요?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누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LSD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정도 길이와 두께의 픽셀 그룹이 순전히 우연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0.001%도 안 되는데 이걸 의미 없는 노이즈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되묻는 겁니다. 그 확률이 지극히 낮으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선이다 라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거죠. 잠시만요. 헬름홀츠 원리를 쓴다는 건 LSD가 단순히 이게 직선처럼 생겼나 같은 기하학적인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통계학자처럼 확률을 계산해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독특한 접근법인데요. 바로 그 점이 LSD를 다른 알고리즘들과 차별화하고 또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기존 방법들이 이 픽셀 뭉치가 우리가 정해놓은 직선 모델에 얼마나 잘 맞는가라고 묻는다면 LSD는 이 픽셀 뭉치가 무작위 세상에서 저절로 생겨날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파라미터를 거의 조정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매우 객관적이고 정밀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와, 노이즈나 우연히 생긴 픽셀 뭉치를 정말 정교하게 걸러내는군요. 딥러닝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런 수준의 알고리즘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LSD 말고 다른 수학적 대안들도 있나요? 네, 자료에 몇 가지가 더 언급됩니다. LSD가 정교한 대신 연산량이 조금 있는 편이라 속도를 개선한 FLD, 패스트 라인 디텍터라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접근법으로 ED 라인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먼저 이미지의 경계선을 스케치하듯이 쭉 그린 다음에 그 그려진 선들 중에서 직선에 가까운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점들을 그룹화하는 LSD와 달리 연결된 곡선의 흐름 속에서 직선 송분을 추출하기 때문에 건물의 외곽선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닫힌 도형을 표현하는 푸리의 디스크립터의 한계를 컨베이어 벨트 비유로 명확히 이해했고 열린 선을 우아하게 다루는 DCT의 우수성을 흐릿한 이미지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속에서 그 열린 선 자체를 찾아내는 통계학자처럼 작동하는 정교한 수학적 알고리즘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이론과 실제 응용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네. 특히 최신 연구 동향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딥 LSD처럼 딥러닝 모델들이 LSD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자율주행차의 차선 인식이나 산업용 로봇의 정밀 제어처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극도로 중요한 분야에서는요, 여전히 수학적으로 증명된 LSD나 ED-라인스 같은 고전 알고리즘들이 더 신뢰받고 활발히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최신 기술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신호의 주파수 분석이 중요한지 아니면 모양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에 따라 최적의 도구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다룬 LSD나 ED-라인스 같은 알고리즘은 직선이나 곡선이라는 명확한 기하학적 정의가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확한 구조가 없는, 예를 들어 물감이 번진 자국이나 뭉게구름의 경계처럼 오직 질감의 차이로만 구분되는 경계는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고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흥미로운 탐구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